계속해서 우리 교재는 83쪽이에요. 83쪽 봅니다. 빨리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83쪽에 단어에 분류해서 품사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2번을 보시면 가로 2번입니다. 품사의 분류 기준, 형태, 가로 1번, 형태, 기능, 의미, 각각 동그라미 칩니다. 형태 동그라미, 기능 동그라미, 의미 동그라미. 지금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한 게 그 밑에 있는 품사의 분류라는 표예요. 그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단어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눴지. 거기 가변어 위에다가 형태라고 씁니다. 형태에 따라서 가변어, 변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용언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 불변어. 그래서 먼저 형태에 따라서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러면 형태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언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언으로 끝나는 건 기능이에요. 거기 용언 위에다가 기능이라고 써주세요. 끝으로 사,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거기 사에다가 물결 표시해 주시고 각각 사에다가 요 사로 끝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품사,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품사는 그래서 처음에 크게 형태에 따라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눈 것을 다시 기능에 따라 나누고 기능에 따라 나뉜 것을 의미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위에다가는 의미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품사하면 기능과 의미를 모두 생각해야 돼요. 다시 품사하면 기능과 의미를 모두 생각을 해봐야겠다. 기능이 달라졌느냐 의미가 달라졌느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개별 품사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먼저 체언이에요. 체언은 거기 설명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거기다가 물결 표시. 주어, 목적어, 보어, 물결 표시.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죠. 주성분.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성분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 주성분. 그 다음에 이제 주성분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부속성분이 있고 끝으로 독립성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 뭐에 대한 얘기냐? 문장 성분이야. 요 문장 성분은 품사보다 큰 개념입니다. 품사를 포함하면서 그 외의 범위가 넓은 것이 이제 문장 성분에 해당하는 거야. 방금 확인한 것처럼 문장 성분은 뭐뭐어로 끝나는 거고 품사는 뭐뭐사로 끝나는 거예요.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야. 관형사, 관형어 다르다고. 부사어, 부사 다르다고. 아시겠죠? 구분해달라. 문법은 개념이 다르면 용어가 달라졌으면 그것의 뜻도 달라지는 거야. 그럴 때 체언에서는 대명사에다가 별표합니다. 거기 표를 보시면 명사, 대명사, 수사 나오죠? 그 표에서 대명사에다가 별표해 주세요. 체언에서는 이 대명사가 문제로 제일 많이 다룹니다. 대명사, 거기서 이제 그 표 밑을 보시면 화살표로 미지칭하고 부정칭, 제기칭 나오지? 대명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방금 거기에 있는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이 되는 거야. 그럼 우선 일단 미지칭, 부정칭부터 볼게요. 미지칭, 부정칭. 미지칭은 몰라. 모르다의 뜻입니다. 모르는 것. 부정칭은 정하지 않은 거야. 다시 미지칭은 그 대상에 대해서 몰라. 자체를. 하지만 부정칭은 알긴 아나 정하지 못한 것. 지금 요거는 이제 미지칭, 부정칭에서 보는데 다른 품사도 마찬가지야. 생김새는 똑같아. 형태는 똑같아. 그런데 문장에서의 기능과 의미가 달라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 지금 미지층 부정층에서는 기능은 같아 달라. 미지층 부정층에서 기능은 같아 달라. 기능은 같잖아. 다 체온에 속하는 거잖아. 기능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의미와 기능 이거 여러분들 모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이 미지층하고 부정층을 구분하는 방법은 든지입니다. 든지. 든지를 붙일 수 있으면 든지를 붙일 수 있으면 부정층, 붙일 수 없으면 미지층. 어디든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 문장이 아니어도 돼. 이 문제 풀 사람 누구? 누구든지 나와봐. 거기 누구세요? 누구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든지를 붙여서 지금 그 문장에서의 의미를 성립할 수 있으면 부정칭, 그렇지 못하면 미지칭. 그 다음에 제기칭입니다. 제기칭은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앞선 대상을 다시 한번 가리키는 대명사. 거기 제기칭 옆에다가 앞선 대상을 다시 한번 가리키는 대명사. 그게 이제 제기칭이야. 그럴 때 이 제기칭의 경우는 생김새가 똑같아서 얘는 제기칭은 3인칭입니다. 제기칭은 3인칭인데 특히 거기에 있는 3개의 예문 중에서 당신 있죠? 당신에다가 별표를 3개 해주세요. 내신 시험에서 당신을 다뤘을 때 정답률이 10%가 안 돼. 심지어 얘를 단답형으로 내면 맞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당신이라고 잘 안 써. 그리고 일상적으로 쓰는 당신은 너의 뜻이지 거기 나오는 것처럼 앞에 나오는 대상을 다시 한번 가리킬 때 쓰지 않습니다. 지금 제기칭에서 거기 예문 봐봐. 3번째. 할머니는 당신의 어린 시절. 그럼 이때 말하는 당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할머니를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때 당신. 원래는 자기를 써도 돼. 자기를 쓰는 건데 그 자기가 지시하는 대상이 누핌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신으로 바꾸는 거거든. 뭐와 같은 거냐? 말 대신 말씀을 쓰는 것. 밥 대신 진지를 쓰는 것. 생일 대신 생신을 쓰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외워야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용언. 용언에다가는 별표를 5개 합니다. 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문법에서의 50%를 차지하는 것이 이 용언이야. 이 용언을, 동사와 형용사를 얼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법 문제를 잘 풀고 못 푸는 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용언. 이 용언에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의미에 따라 동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과 관련되면 동사, 그 다음에 움직임과 관련이 없으면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는 형용사를 봅니다. 2번째 점이야. 성질이나 상태, 이거를 묶어서 이제 성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성질에서 성, 상태에서의 상, 그래서 성상. 성질과 상태를 드러내는 단어를, 의미를 띠는 것을 형용사라고 한다는 거. 그럴 때 그 밑에 나오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있죠. 거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하는 양상이 다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점 4개가 나와. 이게 이제 바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가장 높은 빈도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점하고 2번째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사는 는을 붙일 수 있어. 첫 번째 점이든 2번째 점이든 동사는 는을 붙일 수 있지만 형용사는 는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그 밑에다가 뭘 쓰시냐면 요거 하나 써주세요. 몇몇 단어들은 동사이자 형용사야. 그러니까 동사의 성질하고 형용사의 성질이 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이냐? 방금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 는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일부 형용사처럼 보이는 것에는 는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있다. 일단
있다의 반대말이 없다죠. 지금 분필 여기 있지. 이렇게 해서 없앴어. 이렇게 하죠. 지금 여기다가 분필을 놨습니다. 분필이 있는 상태지. 얘를 없애면 분필이 없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다와 없다는 형용사란 말이야. 그런데 나 여기에 있는다. 너 갔다 와. 나 여기 있는다. 너 여기 갔다 와. 이렇게 쓰지. 그리고 야, 너 여기에 있어. 나 갔다 올게. 너 여기 있어라. 명령문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동사인 거야. 어떤 뜻으로 써? 머물다의 뜻으로 써. 그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는을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동사가 되는 거다. 혹은 형용사가 아니게 되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고. 문맥에 맞춰서 이것이 움직임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까지도 생각해 봐야 돼. 그런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 밝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달이 참 밝아. 이건 상태지.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야. 달이 참 밝아. 그런데 날이 밝는다. 이럴 때는 밝아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밝아오는 움직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밝다는 동사야. 그래서 몇몇 단어는 동사와 형용사의 성질을, 의미를 모두 띠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셔야겠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수식어를 봅니다. 수식어에서 관형사, 부사, 그리고 관형사는 이제 영어에서 말하는 형용사예요. 체형, 명사를 꾸미는 것을 관형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사실 이제 그러니까 수식어에서는 여러분들이 부사를 주의해 주셔야 돼. 부사가 좀 까다롭습니다. 거기에서 네 번째 점을 볼게요. 부사에서 네 번째 점입니다. 부사에서 네 번째 점을 보시면 거기 성분부사랑 문장부사가 있는데 문장부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그거 밑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화자의 심정을 반영. 화자의 심정을 반영. 심리가 반영이 되면 무조건 문장부사야. 물론 심리가 반영되는 것 말고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독서, 비문학에서 보는 그리고, 그러나, 우리 이런 거 이제 접속어 혹은 접속사라고 얘기하잖아. 국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바로 문장부사거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데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부사 말고도 화자의 심리를 드러낼 수 있는 거면 문장부사가 되는 거야. 거기 설마 야, 집에 가는데 다행히 비가 안 오더라고. 이때 다행히도 문장부사인 거야. 그래서 심리를 반영할 수 있으면, 드러낼 수 있으면 문장부사다. 그 다음 관계연에다가는 별표 하나 해주세요. 밑에 이제 관계연입니다. 관계연에다가 별표를 해주시는데 이 관계연에서 조사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격조사부터 봅니다. 격조사 설명이야. 격조사 설명.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에다가 물결 표시. 일정한 자격이라는 얘기는 얘는 고정된 자리에서 쓰인다는 겁니다. 일정한 자격이라는 얘기는 고정된 자리야. 즉, 주격조사는 주어 자리에서만,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 자리에서만, 관형격 조사는 관형어 자리에서만 쓰인다가 되겠다. 반면에 밑에 있는 보조사를 봅니다. 보조사는 거기 설명을 보면 끝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대. 특별한 의미에다가 밑줄. 특별한 의미는 주어에도 부여할 수 있고 목적어에도 부여할 수 있고 다른 자리에도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조사는 일정한 자리, 고정된 자리에서 쓰이지 않아. 다양한 곳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격조사랑 보조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접속조사를 봅니다. 접속조사는 두 단어나 구를 거기 같은 자격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그럼 얘는 묶어서야, 묶어서. 같은 자격. 지금 같은 자격에는 묶어서야. 예를 들면 철수가 집에 간다. 영희가 집에 간다. 이 두 문장을 합칩니다. 철수와 영희가 집에 간다. 그럴 때 철수와 영희를 묶어서 뭐가? 주어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지금 접속조사는 묶어서라는 거 넘어갈게요. 87쪽 독립원의 감탄사. 거기 독립이라는 말은 지금 거기다 이렇게 써주세요.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은, 다른 품사와 관계를 맺지 않은. 거기 독립원 위에다가 다른 품사와 관계를 맺지 않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체어는 문장에서 이제 일정한 성분,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가 되는지에 따라서 조사가 결합을 하거든. 그 다음에 수식어의 경우는 반드시 꾸미는 말 앞에 와야 돼. 그러니까 관형사는 명사 앞에, 체언 앞에 와야 하고, 부사는 용언 앞에 와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독립어는 그런 관계가 없어. 그러니 관계가 없으니 얘네들의 자리는 편한 데 오는 거죠. 그래서 감탄사, 놀람, 느낌, 부름, 대답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쓰이는 것. 그 다음 단어 형성을 봅니다. 단어 형성에서 우선 형태소를 거기 나눴지. 요거는 좀 보자. 형태소 나눈 걸 좀 봅니다. 지금 여기다가 형태소를 나누는 방법을 하나 간단하게 적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있는 형태소를 나눠볼 거야. 형태소 분리 방법, 분석 방법. 처음에 큰 덩어리로, 처음에 어절 단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어절 단위는 뭐랑 같냐면 띄어쓰기 단위랑 같아. 그 다음 두 번째로 단어를 구분. 이 단어는 뭐와 같냐면 여기서 조사를, 그러니까 어절을 구분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조사를 분리합니다. 조사를 분리하는 것이 단어의 개수와 같아. 그 다음이 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기본형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형태소를 제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에 맞춰서 거기에 있는 예문을 구분해 볼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칠판에다가. 나는 잘 익은 과일을 아이에게 먹였다. 오케이, 딱 됐다. 여기까지 써야지 넘어가면 잘리거든. 나는 잘 익은 과일 아이에게 먹였다. 이거를 저기에 저 순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그 순서대로 한번 나눠보자. 먼저 어절 단위인데 어절 단위는 띄어쓰기 단위랑 같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야. 다음으로 단어를 구분하는데 단어 구분은 조사를 분리하는 거래요. 나는 과일을 아이에게 먹였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래. 얘는 있다. 얘 기본형 뭐야? 먹다야? 그렇지. 얘 기본형은 먹이다죠. 그 다음 동그라미 4. 이희리기 우구추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뭐가 들어있어? 이가 들어있네. 그러면 이거 확인했어? 그럼 뭘 하느냐? 의미적 연관성을 확인합니다. 의미적 연관성. 간단해. 요 이를 빼는 거야. 요 먹이다라는 뜻이, 먹이다의 뜻이 요 이를 뺀 먹다와의 관계가 있느냐,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어, 없어? 그렇지. 관련이 있지. 관련이 있으면 얘를 하나의 형태소로서 인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개수를 세보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잘, 이 다자리에 니은이 온 거죠? 은 과일을 아이에게,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어떤 형태야? 기본형이 먹이다인 거니까 먹, 이, 다. 봐봐. 지금 이 자리에 해당하는 것도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을 했지.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런 형태래. 그리고 원래는 이형 거였던 거고. 그럼 얘도 하나의 형태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형태소. 여기도 하나의 형태소. 여기도 하나의 형태소야. 그러니 얘가 처리가 된 거지. 그럼 얘도 형태소가 되는 거죠. 과거를 뜻하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의 형태소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 사실 모의고사 풀 때는 형태소 구분 안 해. 그리고 문제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내신에서는 나올 거라. 그래서 요 단계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형태소의 종류를 볼게요. 형태소의 종류에서 형식 형태소는 외우셔야죠. 아까 전에도 형식 형태소에 썼잖아. 조접어 썼지?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거 조접어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어 확인해 봤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어의 구조입니다. 거기에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뭐랑 구분을 해야 되는 거냐면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야죠. 다시 어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미를 생각을 해야 돼. 어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접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용하는 환경, 영역이 다른 거야. 이 두 개를 결코 헷갈려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를 구분하는데, 특히 이 어근하고 접사는 뭐가 많이 좌우하느냐? 여러분들의 평소 어휘력이 많이 좌우합니다. 어휘력이 일정하게 좀 갖춰져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 형성, 지금 단어의 구조를 보고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 필요한 거는 문법 개념만큼이나 여러분들 평소 어휘력이 좀 필요해요.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내면 정답률이 쭉 올라갑니다. 한 90% 넘게.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문제가 나오면 정답률이 40%로 떨어져. 정말 널뛰는 거예요. 지금 이거와 관련되는 문제들은. 바꿔 얘기하면 문법적인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다. 어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구조에 따른 단어의 분류. 그래서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합성어와 파생어는 어근에 또 다른 무언가가 결합이 된 것. 그럴 때 합성어의 경우는 어근에 어근이, 파생어의 경우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 것. 먼저 밑에 있는 합성어부터 봅니다. 거기 합성어를 크게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으로 나눴네. 통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통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통사 위에다가는 뭐라고 쓰시냐면 문장 구조라고 씁니다. 즉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 문장 구조에 따라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비통사적은 그런 문장의 구조, 문장의 형식에서 벗어날 때. 그럼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자연스럽고 어떤 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써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만드는 것이 간편하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 쉬운 거야. 뭐만 기억하면 돼? 비통사적 합성어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 비통사적 합성어의 경우는 딱 3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거기 비통사적 합성어에서 예를 봅니다. 거기 동그라미 1 해주세요. 용언 어간 더하기 명사. 이게 이 용언 어간 더하기 명사가 통사적 합성어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봐봐. 우리 어간하면 같이 뭐 생각하기로 했어? 어미 생각해야 돼. 무조건 어간하면 어미입니다. 우리가 먹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할 때 요 먹만 찾지 않아. 요 먹다라는 단어 전체를 찾는다고. 왜 그러냐면 이 용어는 어간과 어미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를 보고 있는데, 비통사적 합성어에 어간하고, 즉 어미가 없이 명사가 결합이 된대. 그럼 통사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미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크다와 집을 통해서 단어를 만들 거야. 그럼 뭐가 돼? 그렇지, 큰 집. 바로 여기에 니은이 어미잖아. 집을 수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바꿔 얘기하면 크집의 형태로 결합하지 않는다고. 왜? 이런 형태가 우리 문장 형식에 맞아서 자연스럽거든. 그런데 접칼은 거기에서 벗어난 거야. 접다 더하기 칼이야. 그럼 접는 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간하고 바로만 결합이 된 거야.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건북다에다가 동그라미 2 해주세요. 이 건북다는 검다 더하기 북다야. 그러면 검고 북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간하고 직접 결합된 형태죠. 얘도 마찬가지. 어미가 빠진 상태로 결합을 했다. 어미가 빠진 상태로 결합하면 비통사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슬비.
보슬비에다가는 동그라미 3 해주세요. 거기 보시면 보슬비 비자립적 어근이라고 됐어. 찾았어? 비자립적 어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지금 바뀐 요 교과서에서 쓰는 거고, 예전에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거냐면 부사 더하기 명사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면 이제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미는 거니까. 거기 비자립적 어근은 이런 거야. 사실 우리가 보슬이라는 말을 문장에서 쓸 때 보슬 하나만 쓰지 않죠. 보슬보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보슬 하나만 쓰지 않기 때문에 보슬보슬 이렇게 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연스러운 거라면, 더군다나 이 보슬보슬은 비를 꾸미지 않지. 보슬보슬한 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보슬보슬 내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비가 보슬보슬 내린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보통은 부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요새는 비자립적 어근이라는 말로 씁니다. 어쨌든 지금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통사적 합성어. 넘어갑니다. 89쪽. 이번에는 파생어를 보는데, 사실 파생어에서 접사가 어디, 어근 앞에 오느냐 접두 파생어, 어근 뒤에 오면 전미 파생어 이렇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 써주세요. 지배적 접사. 거기다가 지배적 접사를 써주세요. 이게 전미 파생어에서 많이 나타나. 그러니까 전미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지배적 접사가 뭐냐면, 얘는 문법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 문법 변화를 일으키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법 변화가 없는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한정적 접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법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품사를 바꿔줘. 두 번째는 문장 구조의 변화를 줍니다. 품사를 바꾸는 건 거기 예를 들어준 거, 잠 있다, 잠, 웃음. 이런 게 바로 품사를 바꿔주는 거지. 웃음, 웃다가 명사 웃음이 되는 것. 동사 자다가 명사 잠이 되는 것. 품사를 바꾸는 것. 이게 일반적이야, 많아. 문장 구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님이 들어가면 이 높임법을 써야 돼. 그 다음에 피동접사, 피동전미사, 그리고 사동전미사. 얘네들은 문장 구조의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접두파생어, 전미파생어도 알고 있으면 나쁜 건 없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요 지배적 접사. 그 다음에 나머지 89쪽에 있는 뭐 단어의 의미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90쪽에 있는 단어의 표기, 먼저 외려 표기법 그냥 봐두시면 돼요. 내신한다면 외워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봐두면 됩니다. 91쪽 로마자 표기법도 마찬가지예요. 봐두면 되는데, 로마자 표기법에서 반가로 1번 로마자 표기법의 기본 원칙에 동그라미 1, 2 있지? 찾았어? 로마자 표기법의 기본 원칙,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거기다가 쭉 물결 표시를 해주세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거기 표준 발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러면 이 로마자 표기법은 뭐가 반영이 되느냐? 음운의 변동이 반영이 됩니다. 표준 발음으로 적기 때문에 음운의 변동이 반영될 수 있다.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요 로마자 표기법의 경우는 여기에서 다루는 단어들이 음운 변동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요것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적는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게 92쪽이네. 92쪽에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 4번 있죠? 음운 변동의 로마자 표기해서 지금 그런 것들은 표기에 반영한다가 되어 있고, 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음운 변동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문법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지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을 하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간단하게 풀어 오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얘를 반영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를 꺼내주세요.